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의 차트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기준으로 일본은 0.6% 하락했고 대만은 0.5% 하락했고 또 중국 상해 증시는 0.3%, 홍콩 증시는 0.5% 하락했어요. 아시아 주요 증시 전반적으로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3.9%나 급락을 했고 코스닥은 4%나 폭락했죠. 우리 증시만 유독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말인데요. 가장 큰 이유라면 잔뜩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정책이 많이 희석되거나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조정되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일단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지난 정부 때 50억 원으로 확대되었었는데 현재 다시 10억 원대로 되돌려졌죠. 양도세 과세 여부는 연말 개인 내 수급, 주식 수급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은 11월이나 12월에 가까워질수록 주식을 좀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패턴을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에서는 이러한 계절적 흐름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죠. 요건 시장에는 당연히 악재가 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기존에 0.15%였던 것을 0.2%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증권거래세는 과거 금투세 시행과 연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의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거죠. 거래세가 인상되게 되면 거래대금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증권주들이 갑자기 급락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실제로 지난 주말 기준 증권업종은 마이너스 6.5%를 기록하면서 업종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니까요. 또 법인세도 있었어요. 법인세는 내년부터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오르고 최고 세율은 25%가 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경기 둔화와 지난 정부 법인세 인하로 약화된 세입 기반 확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은 23.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지방세 10%가 더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25%가 아니고 최종 납부율은 27.5%로 인상되는 셈입니다. 경쟁 국가들 대비 법인세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은 결국 반도체나 자동차 등 우리나라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순이익 감소 효과가 유발되고 증시에는 당연히 악재가 됩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경우도 같은 날 증시 발목을 잡았을 겁니다.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어들지 않는 상장사들 중에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이 25%라고 할지라도 직전 3개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 대상이고요. 이 대상 기업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에는 14%, 2천만 원부터 3억까지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3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것도 당초 예상보다 많이 좁혀졌죠. 지난 4월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분리과세안의 경우에는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사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20에서 25% 과세하자라는 취지였어요.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번 최고점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학습했던 드림팀으로 고점을 정확하게 인식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드림팀에서의 매도 신호는 매수 신호 대비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지표, 즉 스토캐스틱과 체킨스 오실레이터에서 동시에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만 매도 신호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주봉상, 일봉이 아닙니다. 주봉상의 MACD 오실레이터에서 매도 신호에 대한 허가가 떨어져야만 매도가 확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다예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파란색 직선을 좀 보세요. 이렇게 표시된 거, 스토캐스틱과 CO에서 동시에 다이버전스가 나오죠.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주가는 오르는데 지표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차트를 보세요. 주가는 분명히 상승 중에 있죠. 그런데 지표에서 현저히 직전 고점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매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매수 신호가 나오든 매도 신호가 나오든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최상위 결정권자인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다만 MACD 오실레이터는 일봉이 아닌 주봉만으로 보며 주봉상에서 악화되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 매도 신호는 꽝꽝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MACD 오실레이터의 주봉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오실레이터 하나의 기둥이 한 주간의 데이터를 보여주는데요. 맨 오른쪽 아래 파란색 직선을 보시면 이미 2주 전부터 붉은색 봉이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매도 신호는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주가가 급락하기도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드림팀에서는 정확하게 매도 사인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끝난 건가요? 이제 주가는 내려갈까요? 자, 아무래도 횡보구를 강하게 하향 돌파했고 머리 위 갭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복귀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는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하락했던 것은 다른 요인이 아니에요. 잔뜩 기대를 모았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들은 항구적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세제 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가 된 뒤에 22일 차관회의를 거쳐서 26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법안은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이미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 정부는 5,000포인트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전략을 짜둡니다. 3영업일 이내, 그러니까 6일 종가까지 25,025원을 넘어선다면 즉각 비중을 55%로 확대할 생각이고, 만약 5일 종가까지 25,025원을 종가로 넘어선다면 조금 더 센 거죠. 그러면 비중을 6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은 당분간 40% 이하로 유지할 생각입니다.